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면 하이퍼 텍스트 작성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서가. 자, 하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기법들은 뭐 요즘에는 인터넷에 매뉴얼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큰 영역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하이퍼 텍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미디어를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고, 그 다음에 뭐야, 하이퍼 링크를 설정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이 세 가지 정도를 태그 기술을 통해서 숙지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웹 DB. 웹 DB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메뉴들, 이 웹 DB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메뉴는 대표적인 그 메뉴가 뭐가 있냐면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그리고 이제 어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기술에 의해서 조직화 할 필요가 있는 이런 메뉴들은 웹 DB 기술을 통해서 도서관 메뉴들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자, 대표적인 게 게시판이라고 그랬어요. 게시판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게시한 날짜, 게시한 사람 이름, 그 다음에 뭐 게시물의 제목,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자, 이 필드 개념으로, 데이터베이스는 필드의 조합이라고 그러잖아요. 필드의 집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개념의 셀을 형성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이거를 동일한 정보일 때는 레코드로 묶어 가지고 의미 정보로 만드는, 자, 이런 개념의 기술이 데이터베이스 기술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하이퍼 텍스트 만드는 기술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뭘 알아야 되느냐? 웹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웹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툴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MS 액세스예요. 액세스. 액세스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툴이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툴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자, 게시판을 만든다. 그러면 내가 게시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액세스에서 게시판 만드는 예제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이제 게시판 만드는 예제에 딱 들어가면 콤보 박스가 보여요. 이 콤보 박스에 보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게시판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 뭡니까, 필드 요소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날짜, 게시한 날짜를 기록하는 게 좋겠다. 게시한 날짜. 그 다음에 뭐 게시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게 좋겠다. 성명, 게시자 이름. 그 다음에 제목, 게시물의 제목을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필드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선택만 하면 돼요. 아, 요 기능이 필요하다, 체크. 요 기능이 필요하다, 체크. 이 기능이 필요하다, 체크. 그 다음에 자, 저장하면 뭐예요? 자, 이 형식이 반영된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게 툴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내가 원하는 필드 항목이 없다. 그러면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어요. 입력하고 엔터하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툴이 MS 액세스거든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툴이에요. 액세스를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웹상에서는요, 이 액세스를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툴들이 웹DB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제로보드라든지 나모라든지 이런 툴들이에요. 이런 툴들을 갖고 도서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에 거치시켜 가지고 이용자하고 소통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토샵. 이 포토샵 같은 경우는요, 그 사서가 뭐 디자인을 할 일
일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서에게 포토샵이 왜 필요할까? 이 기능 때문에 필요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포토샵은 화상에 대한 다양한 편집과 수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사진 이미지의 색 보정, 오래된 사진 복원, 뭐 기타 등등 이런 말이 나와요. 도서관에서 우리가 사진을 관리하다 보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보면요. 사진 자료는요. 온도, 습도에 민감해요. 아마 가정에서도 이런 경험 많을 거예요. 온도, 습도가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진이 훼손돼요. 뭐, 그 일부분이 훼손돼 갖고 식별하기 어렵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또 두 장이 붙어가지고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 버린다든지 이런 그 훼손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오래된 사진들은 이렇게 색이 직사광선을 받으면 색이 이렇게 증발하잖아요. 그 색이 뭐 희미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포토샵을 통해 가지고 색을 보정합니다. 색을. 그리고 복원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사진 자료를 원형과 최대한 가깝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 라이브러리화 시켜서 보관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 때문에 이제 사진 자료를 관리하는 사서들은요 포토샵이나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XML은 HTML을 대체할 목적으로 제한된 표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CDC라고 나와 있어요. ACDC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이제 사진 자료, 이 사진 자료, 이미지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들이에요. 보통 이제 사진 자료들 같은 경우는 그 도서관에 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진들이 그 존재하거든요. 그 이런 사진들을 주제별로 그 분류 체계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이 슬라이드 쇼나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시키죠. 그런 용도의 이 뭡니까? 사진 자료 편집 프로그램이 바로 이 ACDC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 한 종류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유료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도서관이 사용할 때는 뭐 공개 버전, 무료 버전 갖고 인프라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 아닙니다. 유료 버전을 정식으로 그 뭡니까 구입해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골드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운드, 그러니까 오디오 자료를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이제 도서관들이 오디오 자료를 편집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떤 도서관에서 이제 편집하는 기능이 많냐면요. 근데 학교 도서관, 그러면 학교 도서관의 핵심은 무엇일까? 미디어 센터입니다. 미디어 센터. 이 미디어 센터의 역할이 뭐냐면요. 교수 학습, 여러 과목들의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학교에서는요. 이 과목들이 교수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콘텐츠들을 웹상에서 조사하고 분석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툴을 사용해서 수업에 적합하게 이 가공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가 바로 미디어 센터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이 미디어 센터 기능이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한 명의 사서만 근무해 갖고 되는 일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사서들이 학교 규모에 따라서 근무를 하면서 각 과목들을 분담해 가지고 이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서 수업을 지원해야지만이 뭐가 가능하느냐 시청각 수업이 가능한 거예요. 시청각 수업이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골드웨이브 같은 그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멀티미디어 그 툴들은요, 앞에서 얘기한 사진 자료를 그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사운드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뭐 다양한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HTML 문서로 변환하는 기능, 뭐 하이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해 가지고 교수 학습 매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대학은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요, 소위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학들도 이제는 소위 초중고등학교의 미디어 센터와 같은 기능을 갖는 교육센터들이 중요성을 갖기 시작했고, 이 교육센터들이 결국 이제 도서관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과거에는 독립적으로 이 부서들이 존재했는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부터는 도서관으로 들어와 있죠, 이 센터가. 그래서 이제는 도서관들이 어떤 지원까지를 해야 되느냐, 도서관들이 결국은 그 각 전공별로, 교과목별로 필요한 교수 학습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해 가지고 미디어화 해 가지고 수업에 지원하는 이런 역할들이 이제 필요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학의 교육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요소로 활용될 것이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요,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 당국이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점차 이렇게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환경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비대면 수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학들은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역할의 한 축을 누가 담당하느냐? 대학 도서관이 담당하는 시대에 이미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프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는 게 필요하다. 적어도 사용하는 방법을 일정 수준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RGIF, 이거는 애니메이션 이미지 제작기예요. 애니메이션 제작은 뭐 이런 방식이잖아요. 사진이 있으면 이걸 활동 사진을 만들려면 여러 장을 복사해 가지고 자, 일정한 속도로 돌리면 이게 활동력을 갖게 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기능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복합 기능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요. 사진 정보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기능을 통해서 사진 정보를 미디어화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를 붙이고 싶냐면 음악을 붙이고 싶거나 어떤 오디오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필요한 음악이나 오디오를 이 필요한 만큼 잘라 가지고 시간을 조절해 갖고 갖다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이게 연결돼서 미디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술들이 조금 어려워요. 그 미디어 기술 중에서 이 오디오 오래 갖고 붙이는 기술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과 졸업생 중에 한 친구가 이거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서울에 있는 업체에 서울에 있는 업체에 원격 알바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스카우트해서 서울에 가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번에 정보 보관 매체 한번 볼까요? 정보 보관 매체. 대용량의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매체. 이제 도서관에서는요,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에서 정보 보관 매체 그러면
대용량의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매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보 기억 매체들을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거나 그 다음에 패키지 형태로 유통되는 재생 전용 정보를 다수가 공유하기 위해 주크박스 형태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위에 거. 정보 기억 매체들을 병렬로 연결하는 방식. 대표적인 이제 레이드예요. 레이드. 레이드라고 하는 장치예요. 하드 디스크 저장 장치다. 이렇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디지털 도서관 개념에서는 전자서고다, 디지털 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레이드는 여러 개의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하는 기술이 바로 레이드다. 여기 보면 레이드의 목적 세 가지를 얘기해놨어요. 첫째, 여러 개의 디스크 모듈을 하나의 대용량 디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여러 개의 디스크 모듈의 데이터를 나눠서 한꺼번에 쓰고 한꺼번에 읽는 식으로 I/O 속도를 높인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디스크를 모아서 하나의 디스크에 만들었으니 그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디스크에 장애가 나더라도 최소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도서관에 뭐 해킹의 위험도 있고 또 업무상 실수로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까지를 갖고 있는 게 레이드라고 하는 저장 장치다. 사실은 이제 도서관 사서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요. 자, 도서관은 메타데이터와 데이터로 구분해서 그 지식이나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관리하잖아요. 자, 그런데 메타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생성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디지털 형태의 전자책을 파일 형태로 구입해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면 많은 비용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날아가는 경험을 한 사서들이 꽤 있어요. 제가 LG 상남 도서관을 만들 때거든요. 1년 동안 작업을 했어요. 1년 동안 종이책 저널을, 해외 저널을 스캔해가지고 전자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구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저장 장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년 동안 작업한 것이 다 날아가니까 작업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데이터 복구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복구 기술이 그 아주 낮은 단계의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미국에 보냈어요.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에서도 데이터 복구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하는 이런 문제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서고를 설정할 때는요. 디스크에 장애가 나더라도 최소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는 장치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백업 장치를 사용하는 것.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속수무책으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 이런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레이드 같은 전자서고는요, 저장 장치는 최초 5가지 레벨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 레벨이 추가되었다. 중요한 레벨은 이런 것들이다. 자, 이게 레벨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이 존재하며 레이더 같은 이 저장 장치에는요, 이 방법들은 레벨이라고 하는데 레벨에 따라서 저장 장치의 신뢰성을 높이거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러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주요 레벨을 보면 이 컴퓨터 개발자들이 정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이 개념들이 있어요.
자, 레이드 제로 보면요. 데이터 저장 시 모든 디스크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디스크 공간 효율이 좋은 반면 하나의 디스크가 HDD가 고장 날 경우 모든 데이터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단점이다. 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레이드 1 똑같은 데이터를 각 디스크에 저장하며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나도 데이터 손상이 없지만 저장 공간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 자,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레이드라고 하는 장치에는 여러 개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하드 디스크들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데 이 0번 같은 경우는요. 이런 얘기예요. 하드 디스크가 20개가 장착되어 있으면요.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20개의 자, 20개의 뭡니까? 20개의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산 저장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한 디스크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데이터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각 디스크에 저장하며 하나의 디스크가 고장나도 데이터 손상이 없지만 저장 공간 효율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같은 데이터를 하나 이상의 데이터에 보관하면 고장나더라도 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없죠. 이런 장점과 그러나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5 같은 경우는 최소 3개 이상의 HD가 요구된다. 최소 3개 이상의 HD가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5개 이상의 HDD로 구성된다. 자, 그래 놓고 하드디스크 오류가 발생할 경우 페르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복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개를 해놓고 백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 놓고 자, 문제가 생기면 자동으로 백업 데이터를 갖고 복구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자, 이래서 다양한 레벨 기능을 가진 형태로 설계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저장 매체를 구입할 때는요, 바로 이런 점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살펴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어떤 유형을 도입하는 것이 최적의 데이터 관리가 가능한가 이런 걸 판단해서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다음 DVD는 아마 여러분들 뭐 DVD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많이 이용하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동영상들이 바로 이 DVD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DVD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DVD 서버를 통해서 동영상 정보 또는 뭐 이 음악 정보는 명칭을 다르게 부르는데요. 사실은 뮤직 비디오가 포함된 개념을 말하면 그냥 VOD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VOD를 가지고 음악 정보를 서비스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서버 속에 있는 수많은 음악들을 수많은 이용자들이 동시 접근해 가지고 동시에 공유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 이것이 가능하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2만 건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용자들이 검색을 하겠죠. 검색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동영상이 이 동영상이다. 디스플레이 하고 싶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누르면 이게 일시적으로 VOD가 가지고 있는 저장 장치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돼 가지고 이용자 PC로 전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PC에 일시적으로 저장돼 가지고 열려서 돌아가는 개념이잖아요. 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파일은 언제든지 다른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는 거죠. 다만 다수가 이용하려면 이제 뭐가 받쳐줘야 돼요? 통신 회선이 받쳐줘야 돼요. 통신 회선은요, 인터넷 통신 회선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을 많이 주고
그 수준 높은 통신 회선을 설치를 하면 동시 접근자 수가 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작아지는 거예요. 또 하나 VOD 서버도요. VOD 서버도 성능이 좋은 서버를 사용하면 이 운영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동시 접근자 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윈도우, NT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러면 동시 접근자 수가 많은 그 VOD 서버를 구축하면 통신 그 회선과 연계해 가지고 동시에 많은 이용자가 접근해서 동일한 VOD 자료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낮은 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VOD 서버나 이런 것들은요, 동시에 접근하는 사람 숫자가 작아도 또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동시 접근 숫자를 늘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정보를 이용하러 들어오는 이용자 중에서는요. 이용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 이 그 지능형 서버들은요.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자, 지금 A라는 이용자가 들어왔는데 이용 그 시간이 짧은 이용자예요.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B라는 이용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이용자가 여기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잠시 수업 아웃시켜요. 근데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인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이용자가 얼마 정도 사용하는 이용자인지를 파악해 봤더니 긴 시간 이용하는 이용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접근해서 이용하도록 허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일정 이용하면 수업 아웃시켜요. 그리고 이 짧은 일을 가진 애를 또 연결시켜 갖고 일을 처리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운영되게 만들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론으로 동시 접근자 수를 또 늘리는 자, 이런 기능을 갖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둘째,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셋째, 재생, 정지, 멈춤, 빨리 감기, 되감기 뭐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 오디오 테이프나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다 디스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보려면 다시 거꾸로 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 자동화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다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게 설정돼 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이런 이제 편의성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주크박스. 주크박스는 이제 패키지 형태의 전자매체, 패키지 형태의 전자매체를 이용할 때 여러 개의 패키지 정보를 다수의 이용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주크박스 형태의 정보 매체다. 보통 어떤 정보를 이용하도록 고안되어 있냐면 이 재생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만들어진 CD-롬, 광디스크, DVD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서고가 바로 주크박스 형태의 전자서고다. 도서관들은 이런 이제 주크박스 형태의 전자서고를 많이 도입을 하죠.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오디오 정보나 비디오 정보 이런 것들을 다수가 공유할 수 있어요. 특히 랜상에서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서관들이 많이 이용하냐면 이거 뭐 영어학과가 있는 영화도서관이라든지 또 이 음악학과가 있는 음악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은 바로 이 주크박스를 도입해 가지고 수업에 필요한 음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죠. 자, 정보 전달 매체. 재래식 매체에 의한 전달. 재래식 매체는 뭐 재래식 매체 그러면 대표적인 게 종이 그리고 마그네틱 테이프로 기록된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게 대표적이잖아요. 자, 이 자, 이런 그 소위 재래식 매체들은 보통 이제 여기 보면 서점, 서적상, 우편 시스템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우리가 좀 기억할 거는요. 서점하고 서적상 이거를 좀 구분해야 돼요. 서점은 일정한 매장을 가지고 이 독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서적들을요.
출판사로부터 공급받아 가지고 매장에 전시하고, 그러면 이제 이 이용자가, 고객들이요, 매장을 방문해 가지고 자, 시각적으로 매장에 있는 책들을 눈으로 구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볼 수도 있고, 자, 이런 방식에 따라서 이제 필요성이 인식되면 구매하고, 이런 형태의 유통 시스템이 바로 서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서적상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요, 서적상은 매장이 없습니다. 오피스만 있어요. 사무실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도서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들을 주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페이퍼를 통해서 주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서점을 통해서 또는 출판사를 통해서 시장 조사를 해요. 이 자료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뭐 서점이나 주로 대형 서점을 통해서 조사하죠. 뭐 교보문고 같은. 그리고 이제 서점을 통해서 조사 안 되는 건 직접 출판사를 통해서,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 도서관에 필요한 자료를 이 자료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도서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계약에 따라서 서점이나 출판사로부터 책을 수집해 가지고 도서관에 납품을 하죠. 이런 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서적상이다. 그래서 도서관은요, 서점으로부터 직접 책을 사지 않아요. 도서관은 서적상으로부터 책을 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서적상들은요, 두 가지를 납품합니다. 하나는 도서관이 주문한 책을 수집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책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요. 이 메타데이터는 어디서 수집하냐면 국립중앙도서관의 ISBN 센터라든지, 또는 이 출판된 서적을 유통하는 출판 유통센터의 메타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납품하는 책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이 파일 형태로 디스크에다가 보관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책하고 이 파일을 갖다 주면 도서관은 이제 자, 이 메타데이터를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쏟아 부어 넣어주고, 자, 이 책을 종이책은 이제 서가에 배가하면 이용자가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전자책 같은 경우는 이 책을 하드디스크 장치에 집어넣고 링크 시켜주면, 메타데이터와 링크 시켜주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그래서 서적상 개념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편 시스템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편, 그러니까 인편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화된 인편 시스템을 통해서 날라주는 거죠. 그 우편물을, 이런 시스템을 얘기해. 택배도 유사한 거잖아요.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도서관들은 그 아날로그 매체, 재래식 매체들을 수집하고 또 제공하는데도 우편 시스템을 사용하죠. 특히 뭐 장애인 도서관들 같은 경우, 그 점자 도서관 특히 이런 경우에는 우편 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또는 택배 시스템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책을 대출을 요구하면 우편으로 재택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서비스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재래식 시스템에 대한 이런 얘기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매체. 전기통신에 의한 정보 매체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전기통신이란 두 지점 또는 그 이상의 지점 사이에서 부호, 음향, 영상 등 모든 정보를 전기 또는 전자기적 방식을 통해서 이 송수 교류하는 작용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이제 전기 신호를 통해서 또는 전자기적 신호를 통해서 이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죠. 자, 유형을 한번 보죠. 자, 유선통신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전선이라 그러죠. 선로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제 이런 걸 유성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선통신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선로 해가지고 나선. 이 나선이라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전화선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화선. 트위스트 페어라고 그러죠. 전화선. 그 다음에 시내 및 시외 케이블선. 케이블선. 그 다음에 반송 이게 반송 케이블선, 동축 케이블선, 해적 케이블선, 이 전체를 그냥 케이블선이라고 그럴게요. 복잡하니까. 케이블선. 그 다음에 광 케이블선, 광섬유라고 그러죠. 이 광 케이블 또는 광섬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나선형, 나선, 전화선. 이건 정보 전송 속도가 10메가 정도죠. 10메가 정도.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케이블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100배 정도 많아요. 그 다음에 광섬유는 또 이거보다 100배 정도 많아요. 빨라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보로 보면 이런 거죠. 전화선 같은 경우는 텍스트 정보를 그런 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회선이고, 그 다음에 케이블선은요, 정지화장, 사진 자료를 그런 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회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동영상까지 안정적으로 우리가 TV 시청하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회선이 바로 이 광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내일이네 다음 시간이. 자, 내일은요. 지금 정보 매체가 발표 수업이 내일 첫 조가 시작되죠. 자, 첫 조, 발표 수업 준비됐나요? 문자, 오디오든 문자든 좀 알려줄래요? 네. 네, 첫 조가 내일 발표입니다. 그래서 첫 조는 내일 발표 준비해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조들은요, 그 문의 게시판에다가 발표 자료를 미리 좀 올려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이 그 발표 자료를 미리 보고 발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들도 이제 내일부터는 이렇게 발표가 계속 이어지니까 자기 차례가 오면 늘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표할 때 캠을 켜면 제일 좋죠. 사실은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어떤 분들은 얼굴 안 보여주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학생들이 얼굴을 보고 수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자유입니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수업은 마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